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근교에서 풍경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라입니다. 1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 스튜디오. 라이트하우스는 이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관 중 하나예요. 매일 새벽 4시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튤립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순간의 풍경들, 안개 속에 숨어있는 풍차의 모습, 끝없이 펼쳐진 튤립밭의 물결. 매 순간 자연이 선물하는 특별한 빛과 색감은 제 카메라 속에서 영원한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일출, 안개, 노을. 같은 장소라도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향연은 마치 화가의 팔레트처럼 무한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제가 찍은 사진들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위해 의뢰한 일출 사진부터 50주년을 기념하는 대형 풍경 작품까지, 때론 이별을 위로하는 고요한 호수 사진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화사한 튤립밭 전경이 되기도 했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던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다음날 있을 웨딩 촬영을 위한 장소 스케치와 일출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가 특별히 요청한 튤립밭 일출 촬영을 위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삼각대를 조정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오면서 카메라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쌀쌀한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가락이 점점 더 뻣뻣해졌고 마치 장갑을 낀 것처럼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많이 찾아온 단골 고객들은 제 손이 파랗게 변한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출 사진을 의뢰하시는 마리아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제가 찍은 사진의 초점이 흐린 것을 보시고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그저 날씨가 추워서 그렇다고 웃어넘겼습니다. 다음날 있을 웨딩 촬영 준비를 마무리해야 했고 주말에 있을 전시회 작품도 선별해야 했으니까요. 사진관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이런 불편함쯤은 곧 지나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제 의지와는 다르게 점점 경직되어만 갔습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손가락은 점점 더 뻣뻣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오후가 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조수에게 스튜디오를 부탁한 채 일찍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 즐겨 찍던 운하의 풍경도 왠지 모르게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잎들이 마치 흐려진 시야 속에서 춤추는 것 같았죠.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 평범했던 일상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처음에는 단순한 관절염이려니 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찾아오는 수족냉증 증상이라 생각했죠. 손가락이 뻣뻣한 건 춥고 습한 날씨 때문이겠거니 했고 약국에서 산 연고를 바르며 곧 나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마치 전신이 돌덩이가 된 것처럼 뻣뻣했고 피부는 점점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고 얼굴의 피부도 조금씩 당기기 시작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카메라를 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었던 카메라를 더 이상 제대로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은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셔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큰 고통이 되었고 삼각대를 조절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호흡 곤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계단을 오를 때 살짝 숨이 찼어요. 평소보다 장비가 무겁게 느껴져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호흡 곤란은 점점 심해졌어요. 일출 촬영을 위해 서둘러 걸을 때면 숨이 턱 막히곤 했고 심할 때는 편하게 누워있을 때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피부의 변화도 뚜렷해졌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자주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관절 부위의 피부는 점점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얼굴의 피부도 점점 뻣뻣해져서 표정을 짓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입을 크게 벌리기도 힘들어져서 식사하는 것도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더구나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카메라 조작은 더욱 불가능해졌습니다.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렌즈 초점 맞추기는 물론 기본적인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을 바꾸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제 손가락은 마치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의사는 이 병을 전신성 경화증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피부와 내장이 점점 굳어가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요. 완치는 어렵습니다. 증상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삶도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를 들 수 없게 되자 15년간 운영해온 라이트하우스의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튜디오를 정리하던 날, 저는 제가 찍은 모든 사진들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새벽녘의 고요한 튤립밭, 안개 낀 운하의 풍경, 석양에 물든 풍차. 이제는 그 어떤 순간도 제 카메라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엔 암스테르담 아카데믹 메디컬 센터 AMC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 중 하나였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마주친 의료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남편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 반 다이크 교수가 깊은 주름이 진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저희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과 그래프들이 가득했죠.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신성 경화증은 진행 속도를 예측하기도 힘들고 약물 치료의 효과도 환자마다 다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마치 수영장 깊은 물속에 잠겨있는 것처럼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어요. 손끝이 저려왔지만 꾹 참고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차트를 천천히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면역 억제제와 혈관 확장제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완치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반 다이크 교수는 이어서 긴 처방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역 억제제, 혈관 확장제, 스테로이드. 낯선 약물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적혀 내려갔습니다. 각각의 약이 가진 부작용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위장 장애가 올 수 있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피부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두꺼운 처방전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운하를 따라 줄지어 선 나무들도 거리에 활기찬 자전거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카메라를 들 수 없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걸까요? 밤새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연락해가며 네덜란드의 유명 병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더 굳어버리기 전에 아직 카메라를 들 수 있을 때 치료를 시작하고 싶었던 거겠죠.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레이든 대학 메디컬 센터 LUMC였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로 1시간, 오래된 운하와 풍차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대학 도시였죠. 병원은 자가면역 질환 치료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곳이었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라면 뭔가 다를지도. 가느다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드용 교수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단은 냉정했죠. 전신성 경화증은 아직 완치법이 없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이에요. 절망스러웠지만 희망을 놓을 순 없었습니다. 다음은 에라스무스 의료센터였죠. 로테르담의 상징과도 같은 이 병원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의료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마스 강변의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병원에는 유럽 전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달을 기다린 끝에 만난 반 데어 메르 교수는 제 차트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새로운 검사들도 진행했죠. 그러나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매번 새로운 도시, 새로운 병원, 새로운 의사를 만날 때마다
가슴 한켠에 피어오르던 희망은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죠. 진료를 받을 때마다 제 손가락은 조금씩 더 굳어갔고 피부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카메라를 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더 절박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어깨가 처음으로 축 처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굳건히 버텨주었던 그도 이제는 지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제가 더 이상 카메라를 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걸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조금씩 변해가는 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더 굳어있진 않은지, 팔을 더 들기 힘들어지진 않았는지. 사진작가에게 손과 팔은 생명과도 같은데 그것들이 하나둘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일은 생지옥 같았습니다. 병원들을 찾아다니는 여정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긴 기차 여행 동안 굳어가는 관절의 통증을 참아야 했고 매번 새로운 도시에서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들고 다녀야 했죠. 때로는 기차 안에서, 때로는 호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특히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을 더 이상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면 목이 메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병원에 도착할 때마다 가방에서 두꺼운 의료 기록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죠. 각 병원마다 새로운 검사를 요구했고 그때마다 팔에는 새로운 주사 자국이 남았습니다. 검사를 받으며 카메라를 들 때처럼 팔을 쭉 뻗어보라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병원을 나서며 남편과 저는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둘 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동안 침묵만 지켰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살아, 내가 한국에서 온 동료 김민수 씨랑 이야기를 나눴어.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회사에는 몇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죠. 그중 한 명인 김민수 씨는 가끔 저희 집에도 초대해 식사를 했던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민수 씨가 말하길 한국의 의료 기술이 이런 희귀질환 치료에 특히 뛰어나다고 해. AI를 활용한 정밀 치료 시스템이 있다던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안 가본 병원이 어디 있나요? 네덜란드 최고의 병원들도 유럽의 유명한 의사들도 다 똑같은 말만 했잖아요. 식탁에 앉아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 손은 자꾸만 굳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견딜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 악화되는 증상을 보면서 저는 이미 사진작가로서의 제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김민수 씨에게서 들은 한국의 의료기술 이야기를 해주었죠. 서울의 큰 병원들이 개발한 AI 진단 시스템,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법, 해외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의 성공 사례들. 민수 씨가 자기 어머님도 비슷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하셨대. 한국에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많이 호전되셨다고. 저는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에 더 이상의 희망은 제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카메라에 담으려다가 뻣뻣한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의 좌절감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여보, 당신이 포기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김민수 씨가 서울의 병원에 직접 연락도 해보겠대요. 의료진과 상담도 미리 할 수 있고. 남편은 매일 밤 노트북으로 한국의 병원들을 검색했습니다. 치료 사례들을 번역해가며 읽었고 김민수 씨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죠. 처음엔 귀찮게만 느껴졌던 그의 노력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김민수 씨가 보내준 한 환자의 블로그였어요.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다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일상을 되찾은 호주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상세히 기록된 그녀의 치료 과정은 처음으로 제게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도대체 뭘 더 잃을 게 있나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가보는 건 어때요? 남편의 끈질긴 설득과 김민수 씨의 진심 어린 도움 제안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악의 상황은 겪어보았으니 이제 정말 잃을 것은 없었죠. 김민수 씨는 한국의 병원에 직접 연락을 취해 주었고 통역부터 병원 예약까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가 느껴졌죠. 남편은 휴가를 냈고 저희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카메라를 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비행기표를 예매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틀렸기를, 제 비관적인 예감이 빗나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활주로에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마치 제가 찍었던 미래도시 컨셉의 사진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진 건물들, LED로 빛나는 한글 간판들, 그리고 로봇 안내원까지. 마치 제가 작품으로만 담아왔던 미래의 한 장면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 씨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굳어가는 손가락으로 카메라 스트랩을 바짝 움켜쥐었죠.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과연 치료가 가능할까? 의사와의 소통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으로 가는 길은 더욱 생경했습니다. 네덜란드의 고즈넉한 풍차와 운하 대신 마치 거대한 유리숲 같은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도시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겠지만 이제는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어진 손가락만이 제게 남아 있었죠. 서울의 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완벽히 디지털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직원은 이미 제 의료 기록을 모두 확인하고 있었고 김민수 씨의 도움 없이도 영어로 능숙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병원의 분위기였습니다. 네덜란드 병원들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 대신 마치 고급 호텔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로비의 안락한 소파, 따뜻한 색조의 조명,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까지 환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진료실로 안내받기 전 대기실에서 본 영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드가이라고 불리는 이 병원의 AI 의료 시스템은 수만 건의 희귀질환 데이터를 학습하여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 질환인 전신성 경화증에 대해서도 수백 건의 치료, 성공 사례가 있다는 설명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첨단 의료기기들이 즐비한 진찰실에서 박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 그의 모습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AI가 분석한 제 병의 진행 경과를 3D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라 씨의 경우 피부 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의 AI 시스템이 분석한 결과 새로운 나노 면역 치료제와 정밀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면 80% 이상 증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박 교수님은 화면을 조작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제 피부와 근육의 상태를 분석하고 혈류량과 콜라겐 침착 정도까지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어떤 검사에서도 보지 못했던 상세한 진단이었죠. 치료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첨단 나노 면역 치료실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던 조명 장비만한 크기의 기계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기계들 사이로 느껴지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풍경 사진이 프로젝션되어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사라 씨, 긴장하지 마세요. AI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치료를 진행할 거예요. 간호사의 친절한 설명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대형 스크린에서는 제 몸속 상태가 실시간으로 3D 영상화되어 보여졌습니다. 마치 제가 풍경 사진을 찍을 때처럼 AI는 제 몸의 구석구석을 정밀하게 스캔하고 분석했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위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콜라겐 침착도와 혈류량을 측정하고 있어요. 나노 입자들이 정확히 이 부위들을 목표로 치료를 진행할 겁니다. 의사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늘 예측하기 어렵다, 지켜봐야 한다는 모호한 말만 들었는데 이곳에서는 마치 제가 카메라로 풍경의 구도를 잡듯이 정확하게 치료 부위와 방법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메디컬 트윈 시스템이었습니다. AI가 제 몸에 디지털 복제본을 만들어 다양한 치료법을 시뮬레이션하고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사진 촬영 전에 여러 각도에서 구도를 검토하는 것처럼요. 사라 씨의 경우 AI가 분석한 결과 기존 치료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의료진들은 계속해서 제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수치들, 미세하게 개선되는 혈류량, 줄어드는 염증 수치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시각화되어 보여졌죠. 일주일 후 처음으로 희망적인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의 뻣뻣함이 조금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조심스럽게 들어보았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셔터를 누를 때의 고통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사라 씨, 오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홀로그램 화면을 켰습니다. AI가 분석한 3D 이미지에서 이전에 붉게 표시되던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죠. 보시다시피 콜라겐 침착도가 30% 이상 감소했고 혈류량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손가락 부위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AI의 예측보다도 빠른 호전을 보이고 계세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들었던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진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에 서 있던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고 김민수 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습니다. 회복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울의 도시 풍경이 뷰파인더 속에 담겼습니다. 아직은 떨리는 손가락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피사체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서울 시내를 촬영하러 나갔습니다. 이제는 카메라를 드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한강변에서 일출을 기다리며 제가 달라진 것은 단순히 건강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되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담은 작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 숲 사이로 비치는 새벽 햇살, 전통 한옥과 현대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거리, 병원 창문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 이 모든 것들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증명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이중성이었습니다. 최첨단 의료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모습은 제가 유럽에서는 결코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AI 기술을 다루는 의사들의 손길은 차갑지 않았고 첨단 장비들 사이로 흐르는 따뜻한 배려는 제게 치유 그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김민수 씨와 그의 가족들은 저희의 두 번째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저희를 초대해 한국 가정식을 대접해 주었고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박 교수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제가 찍은 서울의 풍경 사진들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다시 태어난 순간들을 담고 있어요. 제게 새 삶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아름다운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갤러리에서 세컨드 라이트, 서울에서 찾은 새로운 빛이라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담은 사진들이었죠. 전시회에 온 사람들은 제 사진에 담긴 한국의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풍경, 최첨단 의료시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까지. 제 카메라는 이제 단순한 풍경이 아닌 희망과 치유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다시 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대형 액자를 걸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찍은 일출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것은 단순히 병의 치유가 아니었다고. 그곳은 제게 새로운 시각과 희망,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전신성 경화증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지도 위의 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휴가 시즌이 되면 저는 한국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그곳에서의 시간을, 그리고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그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